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복수를 하기 위해 궁에 들어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 앞에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위영락. 영락은요, 망설임 없이 도끼로 관을 쾅쾅 쳐서 이미 꽉 닫혔던 관 뚜껑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곤 그 안을 들여보며 외쳐요. 아버지 보세요. 언니는 병사했다고 했는데 목에 손자국이 선명해요. 관 속에 있는 여인은 영락의 언니 위영령이었습니다. 영락은요, 태어나는 동시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영락을 구해줘서 부랴부랴 달려온 영락의 언니가 마치 엄마처럼 영락을 키웠습니다. 언니는 영락에게 있어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죽음을 밝히기 위해 언니의 유해를 들고 궁으로 입궁합니다. 언니는 수방 궁녀였는데요. 수방은 옷을 짓고 술을 놓는 곳입니다. 영락 또한 언니를 닮아 수놓는 솜씨가 탁월해 수방 궁녀로 발탁됩니다. 궁에서의 첫날 밤, 영락을 시샘한 다른 궁녀가 그녀의 침구에 물을 부어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영락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양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샘하는 궁녀에게 물을 뿌리고 침구에도 똑같이 부어버립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다 내 편이야. 너무 유치하죠? 아직은 다들 10대들이라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나 봐요. 이에 영락은 상관없어. 난 자금성의 친구를 사귀려고 온 게 아니거든. 주인공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캔디용 여주인공은 더더욱 아니고요. 궁에서의 나날은 계속됩니다. 워낙 자수 솜씨가 좋았던 영락은 상궁맘만 눈에도 띄어 신뢰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언니에 대해 물으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위영령을 아세요? 저처럼 수방 궁녀였는데. 영락의 물음에 반응들이 다 똑같아요. 위영령? 위영령이라는 궁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난관에 부딪힌 영락은 어떤 상궁의 의복에서 언니의 놀이개를 발견합니다. 이 놀이개는요, 언니가 궁에 입궁하기 전 너무 걱정되었던 어렸던 영락이 밤새 놀이개 여러 개를 만들어 그중 가장 잘 만든 것을 선물한 것이었는데 왜 저 상궁이 그 놀이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1년의 사건 이후 언니의 놀이개를 가지고 있던 상궁이 말합니다. 넌 네 언니처럼 천박하고 상스러워. 그 말을 듣곤 영락의 눈이 반짝반짝입니다. 이제야 내 언니 이야기를 하네. 말해. 언니는 어떻게 죽었지? 왜 당신이 언니 놀이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영락은 드디어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위영령이란 이름은 자금성의 귀비마마 이름이 동일해 궁에 들어오며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궁에서 불리던 이름은 아만. 상궁은 계속 말합니다. 이 놀이개는 너희 언니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영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놓여져 있던 그릇을 바닥에 내팽겨칩니다. 그릇이 깨지며 파편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자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들어 상궁의 목에 들이대며 말합니다. 언니가 너 따위에게 이 놀이개를 줬을 리가 없어. 그제서야 상궁은 덜덜 떨며 그저 자신은 돈만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영락의 언니의 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곤 너희 언니의 사인을 추적하지 마. 너무 추잡한 짓이라 아무도 입에 못 올려. 도대체 저 추잡한 짓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락의 언니는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숙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오다 총관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마침 어화원의 석가산에서 망가진 속옷이 발견되었고 영락의 언니는 사내와 사통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장 50대를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영락은 저 말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분명 언니는 입막음을 하기 위해 누군가가 살해했다고 믿습니다. 사내와 마음이 맞아 사통했다면 누군가가 영락의 언니를 굳이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찾습니다. 언니의 소박한 짐에서 발견된 고급스러운 옥패 하나. 그 옥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찰부항. 부찰씨는 누구나 알고 있는 명문세가이자 부항은 황후의 남동생이었고 황제의 신임을 받는 어전시위였습니다. 외모가 출중해 또래 공녀들이 모두 흠모해서 자금성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락은 생각해요. 부찰부항한테 어떻게 접근하지? 마침 영락은 다가올 황후의 생신에 옷을 만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귀하디 귀한 공작 털실을 하사받아 봉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질투에 불타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영롱. 영롱은요. 위영랑 너만 없으면 내가 수방궁녀 1위인데 부들부들. 영롱은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영락이 자리를 비우자 공작 털실을 숨기고 영락이 기껏 만든 봉포를 찢어버립니다. 위기에 닥친 우리의 주인공. 영락은 실을 보관하는 수방의 창고로 들어가 한참이나 이리저리 살피다 질이 낮아 겨울에나 사용되는 털실을 집어들고 밤을 새워 옷을 완성합니다. 부랴부랴 황후궁인 장충궁에 도착한 영락. 잠시만요. 저는 가장 늦게 들어갈게요. 영락은 무언가를 기다리듯 한참이나 망설이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었던 황제의 선물까지 전달이 돼서야 자신이 준비한 옷을 황후에게 올립니다. 옷이 공개되자 어머 저게 뭐야? 다들 웅성웅성거립니다. 황후도 가까이 다가와 그 옷이 은실과 금실 그리고 공작실도 아니라는 걸 알아챕니다. 영락은 재빨리 말을 덧붙여요. 네, 올해에는 특별히 녹미융털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청나라 선조들께선 모든 의복과 장식구에 녹미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금실과 은실 대신 옛 풍속을 되살려 검약을 행하시는 황후마마의 뜻을 받들고 선조께서 개국하실 때의 고초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죠. 화려한 언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황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락을 어리고 영리한 궁녀라며 큰 상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자 영락은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겠다고 말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황후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그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어찌하여 가장 늦게 예물을 올렸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영락이 무언가를 기다리긴 했죠. 이에 영락은 황제가 황후를 아끼니 폐하의 선물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마마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후는 밝게 웃으며 너처럼 맹랑하고 영악한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말하며 다시 한번 녹미털을 써 옷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곧 영락이 떠나자 저 아이가 옷을 다시 가져온다면 본인의 처소인 장충궁 궁녀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락은 수방궁녀에서 장충궁 궁녀로 승급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등급이 높게 올라간 거냐면요. 수방궁녀는 하급궁녀이고요. 황후궁에서 일하는 궁녀는 상급궁녀입니다. 수방을 총괄하는 태감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장충궁에 들어간 영락은 옥패의 주인이자 황후의 남동생 부찰부왕을 자주 마주칠 기회가 생깁니다.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때마침 부왕이 자신의 누나를 보러 장충궁에 온 날, 일부러 영락은 부왕의 옥패를 휙 떨어뜨립니다. 관심을 끌게 된 영락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양,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또 가녀린 여자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모르는 척 부왕을 떠봐요. 도련님, 혹시 아만을 아세요? 아만이란 소리에 멈칫하는 부왕.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내 모른다고 답합니다. 아쉽네요. 아만은 제 언니거든요. 늦은 밤 영락은 짐 깊숙이 숨겨놓았던 언니의 유골이 담긴 병을 꺼내 물어봅니다. 언니, 부왕이 언니를 죽인 범인이야? 그러자 바람 한 점 없었던 방 안의 촛불이 휙 하고 꺼집니다. 정말 부왕이 범인인 걸까요? 궁생활을 이어가던 영락은 후궁들의 암투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온 힘을 다해 자객을 두들겨 팹니다. 또 이 암투에서 황후가 위기에 처하자 언제나 그랬듯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주인인 황후를 최선을 다해 지켜냅니다. 마침 이 모습을 모두 보게 된 부왕. 부왕이 알고 있는 가녀린 소녀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날 함께 근무한 다른 시위는 영락이 두들겨 팬 자객의 몸이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머리랑 이마에는 구멍이 났다며 저 조그만한 궁녀가 어찌 그리 독하게 굴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야무지게 패놨죠. 부왕은 영락이 아만을 물어보았던 때를 떠올리며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다가오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영락에게 끌리게 됩니다. 한편 암투에 휘말린 황후를 여러 번 구하게 된 영락은 장충궁에서 가장 신임받는 궁녀가 됩니다. 황후는 영락이 매우 영특하나 신분이 낮아 배움이 짧다는 걸 알고는 자질과 총명함이 헛되이지 않게 직접 글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둘은 서로를 점점 아끼게 되죠.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장충궁과는 다르게 황후의 반대파인 저수궁은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요. 매번 황후를 공격하지만 영락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자 집 지키는 똥개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집 지키는 똥개는 영락입니다. 이 일에는 한 시위와 종친 이친왕이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영락을 만만히 받기에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집니다. 황제는 매우 분노하며 이 사건에 가담한 후궁과 시위에게 벌을 내리지만 자신의 사촌인 이친왕에게는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영락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아껴주는 황후에게도 불만을 토로해보지만 황후 또한 황제의 마음을 헤아리며 종친을 대놓고 꾸짖기엔 힘들 거라며 영락을 타이릅니다. 영락은 그래, 미천한 궁녀 따윈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지? 황제가 분노할 만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때마침 제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제례는 나라를 세운 선조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에 삶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전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기가 익지도 않고 양념도 되지 않아 먹는 걸 고역으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영락은 부왕을 불러 재래식 고기를 먹을 때 몰래 뿌려 먹으라며 소금을 소매에 숨겨줍니다. 재래식 당일, 밖에서 재래를 올리는 시위들에겐 태감이 고기를 잘라 나누어주고 황제와 가까이 있는 종친과 대신들에겐 궁녀들이 각각 고기를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기를 나누어주는 영락은 이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친왕은 그런 영락을 보며 가소롭듯 비웃어요. 이윽고 모두 고기를 나뉘어 받고 재래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한태감이 다급하게 들어와 황제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입니다. 재래식은 중단되고 태감들이 고기의 맛을 보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태감은 이친왕 접시를 들고 찾았습니다 폐하라고 말해요. 재래고기에 소금을 치는 건 선조를 업신여기는 행동이었기에 굉장히 불경한 짓이었어요. 그리고 이친왕 고기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친왕은 자신은 고기에 소금을 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황제는 단호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궁녀를 죽이는 건 괜찮지만 선조를 욕보이는 건 죄를 받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일은 영락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런 영락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황후. 황후도 영락이 이 일의 배우라는 걸 직감합니다. 영락이 부왕에게도 소금을 몰래 줬었죠. 부왕 또한 벌 받기를 기다리지만 그에 소금을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래식이 끝나고 부왕은 떠나는 영락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영락은 다시 가면을 쓰고 순진한 척하면서 도련님 다행이에요. 소금을 안 가지고 오셔서. 그런 영락을 말없이 빤히 바라보는 부왕. 영락 또한 눈을 피하지 않고 부왕의 의중을 천천히 살핍니다. 이내 피식. 영락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어요. 너 다 알고 있었구나. 영락은 드디어 부왕 앞에서 가녀린 소녀 가면을 벗고 본래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그를 마주합니다. 영락은 한낱 개미도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며 남을 괴롭히면 반드시 본인도 당하는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이친왕은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 죄 없는 나에겐 왜 그랬냐는 부왕의 물음에 영락은 드디어 언니의 일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부왕은 그 일과 자신은 절대 관련이 없다 말하며 영락에게 단도를 지어주고 믿을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부왕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죠. 영락은 내가 못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곤 바로 왼쪽 가슴에 진짜로 비수를 팍 하고 꽂습니다. 그리곤 자리를 도망치듯 빠르게 뛰어 장충궁으로 돌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영락에게 황후는 어찌 그리 대담하냐며 이친왕을 모욕한 일에 혹시라도 황제가 배우를 알게 돼 영락에게 큰 벌이 내려질까 걱정합니다. 영락은 그게 다예요? 이에 황후는 화들짝 놀라면서 뭐가 또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황후가 참 영락을 아끼죠. 부왕은 그 누구에게도 영락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비수가 깊게 박히진 않아 부상만 입은 부왕은 다시 한번 옥패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영락의 언니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 왜 언니는 부왕의 옥패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부왕은 자신의 가치가 없어지자 차가워진 영락에게 그저 복수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었냐며
자신은 영락에게 진심이었단 말을 전합니다. 또 영락이 병에 걸리게 되자 부왕은 밤마다 몰래 들어와 아픈 영락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락 또한 일련의 사건으로 부왕에게 마음을 천천히 열게 됩니다. 한편 영락은 궁에 들어온 목적, 복수만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황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인자한 황후의 모습에서 언니의 모습을 겹쳐보게 됩니다. 황후에겐 과거 어린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영락은 영특한 머리를 써 황제가 황후를 찾게 만들어 다시 한번 회임하는 걸 돕습니다. 물론 계속 황후를 음해하려는 세력과도 맞섭니다. 그럼 그 음해의 세력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영락을 죽이는 것도 실패하자 약점과 비밀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곧 영락이 복수 때문에 궁에 들어왔다는 걸 알곤 아만의 죽음을 알려주겠다 말하며 영락을 저수궁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말한 진실은 부왕이 언니를 욕보였으며 그를 은폐하기 위해 황후가 너의 언니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부왕이 그날 떨어뜨렸던 허리띠까지 영락에게 전해줍니다. 복수를 도와주겠다 말하며 독약 하나까지 주는데요. 뭐 네가 알아서 잘 죽여봐라 이 뜻이겠죠? 때마침 부왕이 장충궁에 누나를 보기 위해 오고 영락은 정성스레 탄 차를 황후와 부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 차 안에는 과연 독약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차를 입에 가까이 대려는 찰나 누군가가 찻잔을 쳐서 이를 저주합니다. 위영락, 왜 너에게 저수궁 향기가 나는 거지? 이 말을 한 사람은 비빙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영락의 방까지 뒤져 독약이 들어있던 빈병까지 찾아냅니다. 부왕은 타인의 말은 듣지 않겠다며 영락에게 직접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영락은 그대로 잔에 들어있던 차를 들이킵니다. 내 차 안에는 독약이 없었어요. 이 일로 황후는 영락의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으며 영락 또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곤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며 범인을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락은 선을 그으며 개인적인 일은 홀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영락은 왜 그랬을까요? 황후가 도움을 준다면 범인을 좀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밖으로 나온 영락과 부왕. 영락은 부왕이 거짓말을 했음을 알아챕니다. 부왕은 범인을 알고 있었어요. 따지는 영락에게 부왕은 범인이 아닌 너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락은 이 말에 드디어 실마리를 찾습니다. 황후의 남동생조차 해결해줄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부찰씨보다 더 높은 명문세가, 황후를 배출한 부찰씨보다 더 높은 세가는 누구일까요? 범인은 황제가 가장 아끼는 남동생, 화친왕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연회에 참석했던 화친왕은 술을 진탕 마시곤 순찰을 피하기 위해 그날의 비번이었던 부왕의 옷을 입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영락의 언니는 사통했다는 죄로 장 50대를 맞고 쫓겨나 입막음으로 죽임까지 당했지만 화친왕은 입에도 담기 싫은 짐승 같지도 않은 죄를 짓고선 평화롭게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영락은 부왕에게 그러했듯 화친왕에도 자잘한 복수를 시작하지만 부왕은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락 또한 복수하다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화친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진위를 알게 된 화친왕이 영락을 찾아옵니다. 그는 돈을 몇 푼 쥐어주고선 그땐 정말 실수였다 말하며 어영부영 이 일을 넘기려고 합니다. 보다 못한 황후 또한 이 일로 영락의 언니가 죽었다라고 말하자 화친왕은 자신은 실수를 했을지언정 죽이진 않았다라고 단언하는데요.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락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녀의 순결을 짓밟은 게 죽인 거랑 뭐가 다르냐며 오히려 되묻습니다. 화친왕은 그렇다면 너희 언니를 첩으로 들이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거라며 개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거기다 아버지에게 관직까지 주며 이야기를 이미 끝냈다고 합니다. 그니까 영락의 아버지는 관직으로 자식을 팔아버린 겁니다. 영락은 황후에게 이번에도 관용을 베푸는 게 맞냐 물어보고 황후는 이 일은 내가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다 답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영락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더 이상 화친왕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답합니다. 영락은 복수를 포기한 걸까요? 그 후 다시 마주친 영락과 화친왕. 영락은 부왕에게 그랬듯 화친왕 앞에서 순진하고 연약한 소녀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영락의 외모에 홀딱 반한 화친왕은 더러운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늦은 시간 퇴거하다 심부름을 가는 영락을 보게 됩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화친왕은 태감의 옷을 뺏어 입고 영락의 뒤를 밟습니다. 영락은 언니의 죄를 몰래 올리려는 듯 보입니다. 궁에서는 죄를 올리는 게 금지되어 있어 이를 약점으로 잡은 화친왕은 죽은 언니 대신 네가 나를 모시라며 멍멍왈왈 거립니다. 영락은 언니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며 향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향을 든 손을 화친왕 가까이 뻗칩니다. 그리곤 다른 한 손으로는 수건을 잡고 코를 막으며 울먹이면서 말해요. 언니, 화친왕이 깊게 뉘우치고 있다, 언니. 화친왕은 향이 취하기 시작했는지 머리를 짚고 어지러워합니다. 이윽고 화친왕은 툭 하고 쓰러지고 여전히 울먹이며 말하는 영락. 언니, 하지만 언니는 절대 용서 못하겠지? 이 모든 건 영락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자를 어떻게 벌었는지 봐줘. 그리고 앞에 있었던 긴 촛대를 집어들고 화친왕의 머리를 향해 크게 휘두릅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히 나간 게 아니었던 화친왕은 영락을 막아내 달아나기 시작하고 영락은 그 뒤를 빠르게 따라가며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언니는 내 전부였지. 9년이야. 9년 동안 언니가 출궁하길 기다렸다고. 너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 넌 종친이란 이유로 벌도 받지 않았지. 감히 언니를 첩으로 들여? 니까짓 게? 숨어서 영락의 이야기를 듣던 화친왕은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화친왕을 발견한 영락 또한 그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화친왕이 살려달라며 소리를 칩니다. 마침 양심전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황제. 시위들이 빠르게 소리의 근원지로 모이자 영락은 상황 판단을 하고는 자신의 옷을 막 풀어헤치고는 구르고 넘어져 끙끙거리는 화친왕의 무릎을 발로 확 까버립니다. 그리곤 화친왕보다 먼저 달려가 더 큰 소리로 화친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 소리칩니다. 때마침 황제가 도착하고 영락과 화친왕은 서로가 서로를 먼저 해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영락에게 유리했어요. 퇴궁했어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태감의 옷을 입고 궁에 남아있는 화친왕. 거기다 술에 취했는지 비틀비틀 거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영락이 향으로 한 짓이긴 하지만요. 상황 판단을 한 황제는 자신의 동생의 뺨을 치고는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양심전으로 영락과 화친왕을 데리고 옵니다. 화친왕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영락과 황제는 양심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황제. 영락은 황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또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영락은 다급하게 돌려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희 아빠 때도 종친이 국력 겁탈했는데 그냥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야. 너 계속해서 황족 가문에 먹칠하게 둘 거야? 영락이 이렇게 황제의 코털을 건드려 일이 커지려는 찰나. 황후가 양심전으로 급하게 들어와 영락이 배움이 짧아 말이 저렇지 화를 돋우려고 한 게 아니라며 영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락의 말을 모두 믿는다며 목숨까지 걸며 영락의 말을 보증까지 합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데려갈 겁니다. 영락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황후. 결국 황제는 영락을 보내줍니다. 황후는 왜 이렇게까지 영락을 아끼는 걸까요? 황후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같은 시각. 화친왕의 친모 유태비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참고로 황제와 화친왕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유태비 또한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고 황제가 벌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친왕이 기절할 때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영락은 황후와 함께 유유히 채찍을 맞는 화친왕을 차갑게 바라보며 양심전을 나와 장충궁으로 돌아옵니다. 황후는 이 모든 일이 영락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궁에 돌아와 다시는 화친왕을 해치려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황후는 영락의 마음을 알았듯 황제의 마음도 알고 있었는데요. 황제는 분명 황후가 가지 않았다면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영락을 죽였을 겁니다. 황제가 궁녀 하나 죽이는 일은 코 푸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니까요. 처음엔 타이르듯 말하다 결국 황후는 처음으로 영락에게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영락은 황후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영락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자금성에는 화친왕이 황후가 가장 아끼는 궁녀를 밤에, 그것도 몰래 태감의 옷을 입고 욕을 보일 뻔하다가 황제에게 들켜 유태비에게 맞아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태비는 이 소문을 잠재우고자 영락을 찾아 용서를 비는데요. 영락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영락은 황후마마가 자신의 말을 보증까지 해줬는데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냐며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릎까지 꿇고 빌다가 돌아가는 유태비. 아무래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돌아갈 때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태비는요, 불심이 깊어 육식은 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개미를 밟아 죽일까 화원에도 가지 않고 욕은 입에도 담지 않는 인자한 분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저런 분한테 왜 화친왕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정말 배 심은 곳에 콩이 났을까요? 평화롭던 어느 날 영락을 죽이려는 자객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부왕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영락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언니를 욕보인 건 화친왕이 맞지만 죽인 건 그가 아닌 그의 어미 유태비라는 것을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태비에게 경고하기 위해 영락은 잘린 손목 하나를 보냅니다. 영락도 보통이 아니죠. 한번 위협을 당한 유태비는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태후에게도 빌어보고 황제에게도 넌지시 의사표현을 하지만 그간 망나니로 살았던 아들을 구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영락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와 고문을 하며 협박합니다. 한나 궁녀라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던 영락. 모진 고문을 받고 장충궁에 돌아오니 궁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리에 바늘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늘 띄우기는 좋은 바느질 솜씨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의 놀이이자 미신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영락이 아무리 해도 바늘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하나둘 다른 궁녀들은 숙소로 들어갔지만 영락만은 깜깜한 밤이 되도록 바늘 띄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왜 미천한 사람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 있고 그런 영락을 지켜보던 황후는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너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더는 제약을 받지 않을 때까지, 때와 조건이 모두 맞을 때까지. 영락은 황후의 말을 깊게 새겨 들었을까요? 한편 날로 마음이 커진 부왕은 누나인 황후에게 영락과의 혼인을 허락받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어 부모님의 허락은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 여깁니다. 아무래도 누나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란 생각도 함께 있었겠죠. 다만 예상치 못한 난관은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굳고 이 혼인을 반대하는데요. 황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영락 또한 자신에게 늘 잘해주는 부왕에게 마음이 있지만 황제의 심한 반대와 신분차로 부왕을 밀어내고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자금성에도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태후가 자리를 비워 유태비만 있는 수강궁에 때늦은 방충망이 설치되는데요. 이 방충망은 수방에서 특발 제작해 늦어졌다고 합니다. 방충망이 다 설치된 후 벼락이 치는 비가 오는 어느 날 영락은 유태비를 찾아가 소리칩니다. 정월 초열흘 화친왕 홍주가 궁궐법도를 어기고 수방궁녀 아만을 욕보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유태비가 아들의 범행을 덮고자 무고한 피해자를 죽였으니 그 죄가 둘이다. 영락의 목소리를 들은 궁 안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사실이야? 유태비는 부처를 운운하며 자신에겐 죄가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불경한 짓을 저질렀다며 태감을 시켜 영락을 붙잡습니다. 영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해요. 말끝마다 부처 하시는데 아무리 육식을 피하고 불경을 외운들 그 손에 피비린내와 악행은 못 가린다며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하늘에서 벌을 내릴 거다라고 말하자 마치 영락의 말을 들은 듯 큰 번개가 치고 지나갑니다. 유태비는 사람들 앞에서 늘 자비로운 척 부처의 길을 걷는 척 살았기에 뒤에서 몰래 영락을 고문했던 짓은 참아하지 못합니다. 화를 억누르며 자신은 죄가 없다 당당하게 말하곤 나는 자비로워 너를 벌하지 않지만 궁궐법도상 헛소리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영락을 신형사로 보냅니다. 끌려가면서도 영락은 큰 소리로 외쳐요. 유태비가 살인범이라면 천벌받는다! 그런 영락을 보며 싸늘하게 돌아선 유태비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충망을 걷습니다. 때마침 번개가 치고 방충망으로 전해지는 번개의 전류에 쓰러지고 맙니다. 죽는 순간 유태비는 덜덜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영락은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다들 봤지? 천벌이다. 천벌을 받았다. 그간 서러움에 악에 버쳐 우는 영락을 이해하듯 하늘에서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벌을 내리기라도 한 걸까요? 화면이 전환되고 궁에서는 계속해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물 앞에 선 영락은 깊이 숨겨놓았던 언니의 유골이 든 병을 꺼내 들고 말합니다. 유태비는 평생 자비로운 척 위선을 떨었지만 오늘부터는 천벌받은 자, 하늘도 용납 못하는 악인일 뿐이야. 언니를 여기 묻을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평안을 얻었길 바라. 드디어 눈물로 언니를 떠나보내는 영락. 그렇게 위영령의 유골은 궁안 어느 이름 없는 우물에 뿌려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자금성엔 유태비가 천벌을 받아 벼락을 맞고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중 하나는 황후였습니다. 황후는 영락을 불러 그날 일을 추궁하지만 영락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런 영락을 지켜보던 황후는 더 이상 장충궁에는 겁없이 날뛰는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 말하며 눈물을 삼키고 영락을 신작으로 내쫓습니다. 영락 또한 울면서 매달려도 보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황후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자금성에서 가장 낮은 노비만 간다는 신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신작으로 향하며 행복했던 장충궁의 나날을 회상하는 영락. 한편 황제는 녹이 가득한 얼굴로 황후를 찾아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위영락을 찾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네, 천벌받은 유태비의 일을 믿지 않는 또 다른 한 명은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심한 벌을 내리기 전에 황후가 미리 약한 처벌로 영락을 피신시켰다는 걸 알고는 신작으로 따라가 처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황제는 오래전부터 황후가 왜 위영락을 감쌌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겠다며 나가는 황제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제 희망이니까요. 영락이 어떤 존재이길래 황후는 자신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황후는 이어서 말합니다. 저도 그 아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폐하와 혼인한 날부터 저는 더 이상 부찰 용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황후의 이름은 부찰 용음이었습니다. 무려 극정계상 27화 만에 황후의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황후로서 살아온 용음을 이제부터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용음이 시집을 와 처음 효경황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남편보다 한마디를 더 해서였어요. 용음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나 청나라 법도에 따라 황후로서 남편을 하늘로 여기며 섬겨야 했습니다. 부찰용음이라는 자신은 꽁꽁 숨기고 가혹적으로 법도에 맞는 완벽한 사람인 척 살아왔습니다. 용음뿐만 아니라 자금성의 모든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락만은 달랐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죠. 용음은 예전에 자유롭던 자신은 지키지 못했기에 영락을 동경하며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 황제는 처음으로 용음의 진심을 듣고 발길을 돌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영락을 지킨 용음. 한편 영락과 함께 장충궁에서 궁생활을 같이 한 명옥은 영락을 구해보려 부왕을 찾아가 보지만 심부름으로 궁 밖에 나가 있습니다. 명옥은 사내들은 다 쓸모없어. 필요할 땐 없고 필요 없을 땐 나대지. 이러면서 씩씩거려요. 명옥은 영락과 투닥투닥 싸우는 사이였는데요. 황후의 신임을 받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자금성의 아이돌 부왕이 영락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텃세도 부리고 심통도 냈지만 이내 곧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내 때문에 그랬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똑똑하고 현명한 그리고 황후에게 진심이었던 영락에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영락 또한 자신에게 심술이 많기는 했지만
황후에게만은 진심이었던 명옥만을 믿었기에 장충궁을 떠나며 명옥에게 황후 마마를 지키고 궁에서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영락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투에 휘말려 용음은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상까지 하고 용음은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락은 낮에는 신자고에서 고생을 하며 일을 하곤 밤마다 명옥의 도움을 받아 병상에 누워있는 용음을 몰래 만나러 옵니다. 영락이 밤고양이처럼 장충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사실 부왕의 도움이 컸는데요. 부왕은 자신을 밀어내는 영락을 기다리겠다며 말했지만 이미 황제에게 영락과의 혼인을 거절당하고 다른 여인과 혼인하라는 혼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둘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 영락은 용음을 음해했던 세력에게 복수합니다. 하지만 영락 또한 함정에 걸리게 되는데요. 똑똑한 머리로 함정의 허점을 집어내며 가볍게 빠져나오지만 황제는 너에게 또 하나의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어전 시위인 부왕과의 사통이었습니다. 영락은 방금 전 당당하게 해명했을 때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왕이 영락을 좋아하는 것도 영락이 부왕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껍게 이 벌을 감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옥에서 금방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풀려난 영락을 찾아온 부왕. 영락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에게 묻습니다. 사건 당일 영락이 옥에 갇히자 부왕은 황제를 찾아가 영락을 살리기 위해 사랑을 포기합니다. 황제가 주선해준 다른 여인과의 혼사를 승낙하자 영락을 죽여 기강을 세우겠다는 황제는 어이없을 만큼 쉽게 그 둘을 용서하는데요. 도대체 황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부왕은 영락이 선물해준 향낭을 돌려주며 둘의 사이를 정리합니다. 그 향낭은 영락의 마음 같은 물건이었기에 한 번 준 마음을 다시 받을 수 없었던 영락은 차라리 그 마음 따위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둘은 엇갈리게 되고 마침 용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용음은 병상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들을 수가 있었기에 눈을 뜨자마자 동생 부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부왕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에 용음은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대로 볼 수 없었던 용음은 황제에게도 빌며 애원하지만 황제는 위영락은 속을 알 수가 없고 신분이 낮아 절대 부왕의 짝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용음은 부왕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폐하께서 그러시냐고 따져보지만 황제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러자 용음은 헛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해요. 폐하의 사심 때문은 아니고요. 황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황제가 영락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곤 그럴 리가 없다 외면합니다. 입덕 부정기죠. 다시 만나게 된 황제와 영락. 황제는 선심 쓰듯이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 부왕을 찾아가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고 부귀영화가 탐이나 사랑하는 척 속인 거라고 말하기. 황제의 속이 너무 뻔하죠. 또는 자금성에 첫눈이 내리는 날 동서육궁을 돌며 12시간 동안 삼보일배를 하면 너의 죄를 사하고 장충궁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말합니다. 영락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락이 황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던 같은 시각 화려한 청나라의 붉은 홀레복을 입은 두 부부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홀레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신랑은 표정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 홀레는 부왕이 영락을 살리기 위해 억지로 하는 홀레였습니다. 부왕은 신부에게 아직은 너에게 마음이 없지만 책임을 다하겠다 말하며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부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한 결혼입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부부의 혼례 다음 날, 자금성에는 바람이 휘몰아치며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궁에 입궁하고 마침 영락이 휘몰아치는 눈을 맞으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락은 후자를 선택했네요. 부왕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두 부부를 지나치는 영락. 영락은 부왕과의 행복했던 나날을 떠올리며 그와 모든 인연은 끝이 났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되뇌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왕은 마음이 아픈 듯 영락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의 아내가 부왕의 옷깃을 탁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약속 잊었어요? 어이없게도 그렇게 혼인하라 역정을 내던 황제는 무난 인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황제의 태도에 헛웃음을 치는 부왕. 발걸음을 돌려 용음에게도 인사를 가는데요. 용음은 둘을 반갑게 맞이해주며 부왕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 후회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부왕은 눈이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나 안에는 화로가 있어 하나도 안 추운데 밖에 홀로 눈을 맞으면 정말 춥겠죠? 라고 말을 해요. 영락은 눈보라 속에서 여전히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나고 이미 많이 지쳐서 몇 번이나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빕니다. 결국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긴 했지만 황제는 영락의 죄를 사해주고 영락은 빠른 걸음으로 장충궁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충궁. 영락은 문을 쾅쾅쾅 두드리며 자신이 왔음을 알리지만 용음은 영락을 거부하고 참다 못한 명옥이 문을 열어주자 드디어 용음과 영락은 만나게 됩니다. 용음은 사고 이후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폐인 황후가 되어 더 이상 영락을 지킬 수 없다 말하고 부왕과 영락이 맺어지지 못한 이유도 자신 때문에 암투에 휘말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음은 교지를 써 영락을 출궁시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하자 영락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일, 언니가 자신을 키워줬던 나날, 그리고 용음을 언니로 여기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마마께서 평생 걸을 수가 없다면 평생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영락.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서로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장충궁으로 돌아온 영락은 용음의 반대파가 숨겨놓은 모든 염탐꾼을 찾아 내쫓습니다. 영락과 명옥은 장충궁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는 그 누구도 들이지 않은 채 용음의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 해가 지나고 또 길고 긴 겨울이 지나 장충궁에 따스한 봄빛이 들어 꽃이 만개한 어느 날 드디어 용음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온전히 다 낫지는 않아 영락은 의원과 상의해 용음에게 계속 피임약을 먹여오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영락과 용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영락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생명력을 깎아먹는다 생각했기에 이를 저지했고 용음은 과거 아이를 잃은 아픔과 황후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임신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용음은 영락 몰래 피임약을 끊고 임신에 성공합니다. 용음이 출산하는 날 다들 바삐 움직이지만 장충궁의 실세였던 영락만은 패닉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벌을 받을 때도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던 영락은 용음의 고통으로 찬 출산의 소리에 자신의 엄마처럼 아이를 낳다 죽게 될까 두려움에 떨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다행히 용음은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모두들 황자 탄생에 기뻐하는 순간 영락만이 지친 용음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영락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용음. 영락은 15살에 입궁했는데 벌써 궁에서 보낸 세월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영락은 아직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아이 곁에 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 모습의 용음과 명옥은 영락에게 아이를 안게 하고 어색해하는 영락을 보며 하하호호 웃기도 하는데요. 지금 장충궁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영락에겐 늘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아니나 다를까 장충궁에 정갈이 하나 옵니다.
영락의 아버지가 크게 다쳐 영락을 잠시 사가로 보내달라는 정갈이었는데요. 영락은 언니를 관직에 팔아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용음은 선행 중 가장 첫 번째가 효라고 말하며 자신의 염주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영락은 용음이 준 염주를 손에 쥔 채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출궁합니다. 늦은 시간에 출궁했던 영락은 꼭 다음날 아침에 다시 궁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다친 아버지를 보곤 하루 더 사가에 머물게 되고 약속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영락이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땡땡 조종이 울립니다. 황궁에서 누가 죽기라도 한 걸까요? 시위 한 명이 빠르게 뛰어가면서 영락을 지나치며 외칩니다. 황후께서 흉소하셨다. 황후께서 흉소하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락은 아직 믿기지 않은 듯 장충궁으로 천천히 들어섭니다. 이미 다른 궁인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장충궁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한 영락은 빠르게 뛰어 궁 안으로 들어가고 관에 모셔져 있는 용음을 발견합니다. 영락은 무릎을 꿇고 천천히 용음에게로 기어가고 그 모습을 발견한 명옥은 울면서 위영락, 왜 하루 늦게 왔어? 왜 하루 늦게 온 거야? 겨우 딱 하루였을 뿐인데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락이 한참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 장충궁 난각에 불이 납니다. 하필이면 황자가 잠들어 있는 난각이었습니다. 이 불을 발견했을 땐 이미 큰 불로 번진 상태라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용음만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정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용음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무사히 나오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어요. 반은 실성한 상태로 용음은 날이 밝을 때까지 죽은 아이를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품에 안고는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황제가 나서게 되고 아이를 빼앗긴 용음은 황제를 보며 이게 모두 당신 탓이라며 그간 속에 있었던 속마음을 토해냅니다. 황제는 황후로서 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용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숨 걸고 낳은 내 소중한 아이를 왜 잃어야 하죠? 나 부찰 용음은 평생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이 말에 황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자 용음은 당신조차 내게 답을 내려줄 수 없다면 더 이상 황후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따라가겠다고 울부짖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용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황제. 황제는 용음에게 자신의 아내가 된 이상 멋대로 굴 권리가 없다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그날 밤 어느 정도 진정된 용음은 묶여져 있던 밧줄이 풀리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명옥에게 네가 직접 만든 음식이 먹고 싶다 말하고 명옥은 용음이 기운을 차린 듯 싶어 안심을 하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웁니다. 나가고 있는 명옥에게 영락이 돌아왔는지 물어보는 용음. 하지만 알다시피 영락은 약속 날보다 하루 더 늦게 오죠. 늘 황후로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 단정한 차림과 장신구로 치장하던 용음은 그 어떤 장신구 없이 흰 소복 차림에 맨발로 밖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금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하는 용음. 명문세가에 태어나 구속받기 싫었으나 황실의 시집아 황후가 된 것이 첫 번째 죄. 내명부의 모범이 되고 법도를 따라야 하지만 과거를 잊지 못해 계속 꿈을 꾼 두 번째 죄. 자신을 잃고 꼭두각시가 됐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한 세 번째 죄. 두 아이를 낳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마지막 네 번째 죄. 이렇게 모든 죄를 말하자 드디어 용음은 자금성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용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요. 용음은 눈을 감고 영락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영락, 날 위해 기뻐해 주렴. 이젠 난 황후가 아니라 부찰 용음일 뿐이야. 난 부찰 용음일 뿐이야.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던 용음은 자유인 죽음만큼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관 앞에 울고 있는 영락과 명옥 뒤로 황제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의 옷을 갈아입히고 치장해줘라. 마지막 가는 길에는 존엄을 지켜야지. 더 이상 구속받고 싶지 않아 자유를 찾아 떠난 용음을 끝까지 구속하려는 황제를 보며 영락은 드디어 황제 앞에서 참았던 속마음을 마구마구 내뱉기 시작합니다. 마마께서 장신구를 모두 버리고 떠났으니 자유롭게 떠나게 해달라. 왜 마마께서 다 낫지도 않은 성취하는 몸으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는지 모르냐. 다 너 때문이다. 왜 마마의 절망 어린 외침을 듣지 못했냐. 듣지 못한 거냐, 듣고도 외면한 거냐. 이렇게 여러 말을 내뱉습니다. 영락의 이야기를 듣던 황제는 위영락은 대형무도하게 굴었으니 자결을 명하고 황후 옆에 순장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영락은 황제의 명에 기껍다는 듯 미소 지으며 소인 죽어서도 황후마마를 따르길 원하오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말하며 절을 올려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려온 영락.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영락은 용음에 대한 충절을 봐서 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독약과 단도 중에 영락은 단도를 집어듭니다. 칼집을 스릉 하고 꺼내는 순간 태감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와 황제가 사면을 해줬다. 죽지 않아도 된다. 황후마마께서 영락낭자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용음은 떠나서까지 영락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용음은 떠나며 유언장 하나를 남겼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단 한 명만이 언급됩니다. 자신이 떠나면 영락을 출궁시켜 자유롭게 해달라는 유언. 황제는 그 유언장을 보며 자신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걸 보고는 용음의 한이 얼마나 깊었던 건지 아무도 없는 텅 빈 장충궁에 되물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히 대답을 해줄 사람은 떠났기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용음이 남긴 유언도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데요. 영락을 사면하는 대신 원명원 장춘성관에 머물며 황후마마의 위패를 모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자금성을 떠나 원명원으로 온 영락은 언니의 복수에서도 후궁들의 암투에서도 벗어나 오로지 용음의 위패만을 모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용음의 동생이자 영락의 첫사랑인 부왕이었습니다. 부왕은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가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떠납니다. 떠날 때도 마지막으로 영락을 멀리서 지켜보는데요. 그에게는 전장에서의 승리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에서 이겨야만 황제에게 소원을 말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소원은 단 하나, 영락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실부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영락이 싫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옆에 영락을 두겠다고 다짐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승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황제는 12번이나 조서를 보내 군대를 철수하라 명합니다. 하지만 부왕은 저 말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져버렸지만 목숨 걸고 되찾고 싶은 사람, 오직 영락을 위해서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부왕은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부왕의 귀환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하게 맞아주고 부왕 또한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아내에게만은 싸늘하게 대하는데요. 부왕의 아내는 악독한 행동과 그에게 관심을 끌려고 기이한 행동을 하며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급하게 입궁하려는 부왕을 보며 비웃습니다. 왜요? 옛 연인이 보고 싶어 그렇게 빨리 가나요? 아직 모르나 보네요. 위영락은 황제의 여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왕은 워낙 아내가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궁으로 다급하게 입궁하고 때마침 비빈 한 명이 가마를 타고 지나갑니다.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비비는 영락이었습니다. 영락은 자금성에 첫눈이 내려 동서육궁을 돌며 자신의 죄를 말할 때도 그랬듯 부왕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던 영락이 이제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부왕은 집으로 돌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가 그랬었지. 분명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후회가 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부왕. 부왕이 떠난 3년 동안 영락은 어떻게 원명원으로 쫓겨나 비빈까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부왕이 오기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영락은 2년 동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위패를 모시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옥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요. 태우와 황제 그리고 몇몇 비빈들이 행궁차 원명원을 오게 되고 영락은 2년 만에 다른 후궁의 궁녀가 된 명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명옥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영락을 피하고 최대한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영락은 꾀를 내 명옥을 빼내와 사건의 전말을 듣습니다. 명옥은 장충궁의 불이 나 용음이 아이를 잃었던 사건의 실마리를 알게 되자 고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명옥 또한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분명 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영락은 고모든 후 몸이 약해진 명옥을 돌보며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고문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명옥을 떠올려보고 아이를 잃고 고통에 울부짖으며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난 용음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부왕과의 첫 만남과 행복했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며 결심합니다. 영락은 알고 있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부왕과 자신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영락 또한 한편으로는 궁녀의 생활이 끝나면 어쩌면 다시 부왕과 만날 수 있다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다짐하고 영락은 황제의 마음을 간파해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궁녀에서 귀인으로 봉해져 자금성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영락이 황제에게 바란 유일한 소원은 함께했던 명옥을 자신의 궁녀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락은 고문받던 명옥을 구출해내고 자금성의 가장 구석에 있는 연희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영락은 연희궁 마마가 됐습니다. 과거 영락은 굉장히 무모하게 복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예전처럼 아나무인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줄 황후마마가 없기에 몇 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천천히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멸시를 받기도 힘든 일을 감내하기도 하는데요. 용음을 따랐던 두 궁녀 영락과 명옥은 서로에게 기대해 자금성의 나날을 버텨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왕이 전장에서 승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영락 또한 부왕이 자신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에 황제와 밀당하던 건 제쳐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립니다. 영락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를 견제하던 후궁들은 부왕을 이용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이 사통을 했다. 사실은 그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 등등 온갖 소문이 자금성에 퍼집니다. 황제 또한 두 사람의 예정을 알았기에 이 소문에 휘둘려 영락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소문이 만연하게 퍼졌을 때 영락과 부왕은 우연히 만나게 되고 부왕은 왜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영락을 탓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왕에게 당신의 첩보다는 황제의 비빈이 더 낫지 않냐며 오래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부왕을 보며 정과 연을 끊어냈다고 말합니다. 모진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부왕에게 아끼는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도련님께서는 과거를 사시는 분이고 영빈마마께서는 미래를 사시는 분 같다고. 그 말에 깊은 생각에 빠진 부왕. 영락은 절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후궁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비빈으로 궁에 들어간 걸까요? 첫 번째, 누나 용음의 죽음에 의문이 있어서. 두 번째, 자신이 미워서. 하지만 영락은 단 한 번도 부왕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락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 버린 어제는 붙잡지 않으리.
부왕은 영락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녀의 뜻을 알아챕니다. 첫 번째 걸음은 황제의 비빈이 된 것, 두 번째 걸음은 황제의 총애를 얻은 것. 그렇다면 세 번째 걸음은 뭘까요? 부왕은 기껍게 자신이 세 번째 걸음이 되기로 합니다. 영락은 부왕이 돌아오고 총애를 잃자 또다시 멸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락에게 줬던 선물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 옹졸하죠. 황제는 수련을 하고 있는 부왕에게 검술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검을 휘몰아치는 황제와는 다르게 그저 묵묵하게 황제의 검을 맞기만 하는 부왕. 황제는 신중하게 맞기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 말에 부왕이 입을 엽니다. 폐하, 신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첫 발을 잘못 디디면 계속 잘못 가죠. 사적인 일도 공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빈마마와 저는 이미 지나간 사이입니다. 폐하께서는 오래전부터 영빈마마를 마음에 두셨죠. 얻으셨다면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영락의 세 번째 걸음은 부왕과의 일을 청산하고 황제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저 말에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영락을 짝사랑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정말 길고 긴 입덕 부정기였죠. 이렇게 영락과 부왕은 정인으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지기로 남습니다. 총애를 다시 얻은 영락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명옥을 고문하고 장충궁에 불을 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후궁은 영락이 그날의 진실을 말할까 두려워 계속해서 암살 시도와 총애를 잃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영락에게 일했던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를 역이용해 함정에 걸리게 만들고 드디어 그날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드디어 장충궁에 불이 난 일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사건의 범죄자가 벌을 받자 영락과 명옥은 기뻐하며 텅 비긴 했지만 용음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 장충궁에 제를 올립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영락은 이용하던 황제의 가치가 떨어지자 대면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의 황제는 더 안달이 나고 한편으로는 용음의 복수를 위해 일부러 영락이 궁에 들어온 게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긴 하죠. 목표 없는 지루한 궁생활을 이어가던 영락은 우연히 그날의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용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유를 찾아 떠난 건지, 떠나면서 누굴 가장 원망했는지, 영락은 여태 이런 모습을 극중에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요. 이날의 진실을 들으며 분노에 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원흉은 너였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명옥조차 그런 애는 찢어 죽여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에는 황제 또한 연루되어 있었는데요. 영락의 분노는 극에 달해 다음날 황제가 선물로 보낸 밥상 또한 엎어버립니다. 도대체 저 원흉은 누구이며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인은 장충궁에서 영락, 명옥과 함께 용음을 모신 궁녀였으며 현재는 봉호를 받은 1등 공작 부인인 부찰 부왕의 아내 이청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요. 자신의 아이와 앞날을 위해 한 후궁이 장충궁에 불을 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영락이 복수를 마친 상태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용음을 달래준다는 자격으로 부왕의 아내이자 용음의 올케 이청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청 입에서 나오는 건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황제가 자신을 겁탈해 임신을 했단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방금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용음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만행에 크게 절망하며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경고하고 이청의 입고를 영원히 금합니다. 이 다음은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영락을 보지 못한 채 용음은 자유를 찾아 떠났죠. 이 모든 일은 이청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청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하인으로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누구의 하인으로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부귀를 누리고자 황제의 눈에 띄려고 했던 나날도 있었고 또 영락과 부왕을 떼어놓기 위해 온갖 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왕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자 그가 아끼는 하인을 악독하게 고문하다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집니다. 이청은 부왕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매일같이 부왕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용음을 찾아가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털끝 하나 내지 않는 부왕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술에 잔뜩 취한 황제와 마치 하룻밤을 보는 듯한 일도 꾸며냅니다. 용음에게 그런 짓을 한 일도 그저 자신의 복수심과 저 높디 높은 윗전이 자신의 한마디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영락이 이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마침 이청이 입고를 합니다. 이것도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용음이 죽기 전에 너의 입고를 영원히 금한다고 했는데 영락의 신복들에 의해 장충궁으로 끌려온 이청은 용음의 초상화를 보고는 흠칫 하고 놀라는데요. 당연히 찔리는 게 있어서겠죠. 자신을 끌고 온 게 영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청은 감히 1등 공작 부인을 함부로 대한다면서 발악을 합니다. 영락과 명옥은 이청의 입으로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듣습니다. 이청은 뻔뻔하게도 사실을 털어놓고도 자신은 황제의 비호를 받는다며 당당합니다. 영락은 그 말에 헛웃음치며 이청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신복들이 이청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자 명옥은 직접 독을 이청 입에 퍼부어 버립니다. 이청은 자신이 그렇게도 하찮게 여긴 궁녀 손에 죽고 용음의 복수를 위해 자금성의 나날을 버텨왔던 두 궁녀는 그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초상화를 한없이 바라봅니다. 용음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을까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황제는 영락이 위험해질까 이청의 죽음을 그저 급사로 수습합니다. 물론 부왕은 자신의 아내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영락의 복수에 의해 하나의 장기말로 사용된 걸 알게 되고는 크게 분노하고 영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왜요? 이용당하니 억울하세요? 선왕후께서는 더 억울하셨어요. 영락과 황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결국 황제는 떠납니다. 영락은 오랜 기간 궁녀로 살아왔기에 총애를 잃은 후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연희궁은 냉궁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곤 궁인들에게 적절한 돈을 쥐어주며 살 길을 찾으란 말하며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남아준 궁인들에게는 오래전 용음이 그랬던 것처럼 글을 가르쳐주며 기나긴 궁생활을 버텨냅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며 영락은 요양차 떠나는 태우와 함께 자금성을 나오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부왕이 영락을 찾아와 황제가 새로운 후궁을 들여 총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영락의 인생의 모토인 날 버린 내일은 붙잡지 않으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후궁이 된 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다시 자금성으로 돌아간 영락은 1년의 많은 사건을 겪으며 황제와의 오해를 풀고 다시금 총애를 되찾습니다. 시간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영락은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금성에서 가장 총애받는 귀비마마로 큰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렇게 때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남보르 개 못 준다고 화친왕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영락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화친왕 기억하시죠? 영락의 언니를 욕보인 황제의 동생입니다. 영락은 화친왕이 자신을 가장 아끼던 형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기억하시죠? 영락이 오래전에 했던 말. 죽음에는 죽음으로. 귀비에서 희귀비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영락의 손에는 오래전 용음이 쥐어준 염주가 있습니다. 영락은 늘 용음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용음이 영락에게 했던 말. 영락 기다릴 줄 알아야 해. 너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더는 제약을 받지 않을 때까지. 때와 조건이 모두 맞을 때까지.
영락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 드디어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윗 어르신이 된 영락은 어리고 새로운 후궁들의 무난 인사를 받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희공략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락과 용음의 서사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여자 캐릭터들이 우르르 나와서 머리를 쓰는 암투물을 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도 저는 이 서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자로서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황후가 사실은 자신의 꿈을 포기했으며 낮은 위치에 있는 궁녀에게서 자신이 포기한 꿈을 발견하고 또 동경하고 지켜주는 그 서사가 아직도 제 가슴을 찌르르 울립니다. 드라마가 70부작이다 보니 이야기를 최대한 쳐내고 용음과 영락의 서사로만 들려드렸는데요. 견환전보다는 무겁거나 촘촘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궁에 있는 여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꽤 있거든요. 사이다 정계로 아침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또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